지리산 깊은 자락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김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바람의 냄새와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 그리고 수천 가지 약초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험준한 산일 뿐인 이곳은 하나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대대로 내려온 지혜, 즉 자연에서 얻고 자연으로 돌려주는 법을 배우며 자랐다. 이른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숲은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하나는 등에 맨 대나무 바구니의 무게를 느끼며 익숙하게 산길을 올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으며 마치 숲의 일부인 양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오늘의 목표는 절벽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약초 바위소를 채취하는 것이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마을 할머니를 위한 선물이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던 하나의 예민한 귀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부러진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한 미세한 소음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훈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야생 동물의 흔적일 수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채 하나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짙은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시야가 트이며 아찔한 절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주변 흙과 바위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미동 없는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런 깊은 산속에, 그것도 이렇게 험한 절벽 근처에 이런 차림의 남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남자의 옷은 값비싸 보였지만 여러 군데가 찢어지고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와 피로 뒤덮여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고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귀하다고. 하나는 빠르게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의 흔적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했다. 조용한 숲에는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남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숨소리는 약하고 불규칙했다. 하나는 주저없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안에서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혈 효과가 뛰어난 붓들레 잎을 꺼내 손으로 찧은 뒤 남자의 머리에 난 가장 큰 상처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차가운 약초의 감촉에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하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꺾인 다리를 살펴봤다.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당장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대로 두면 저천증과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 자신의 오두막으로 그를 옮겨야만 했다. 하나는 주변에서 튼튼하고 곧은 나뭇가지를 찾아 부러진 다리에 댈 부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칠동구를 벗겨내 질긴 끈으로 사용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수년간 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고정한 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남자를 어떻게 옮길지 막막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체격으로는 남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나는 주변 지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남자를 굴리는 대신 준비해온 질긴 천 위에 그를 눕히고 조금씩 끌어당기는 방법을 택했다. 험난한 산길을, 그것도 거구의 남자를 끄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일이었다. 몇 시간 동안의 사투가 이어졌다. 하나의 임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부드럽던 손은 나뭇가지와 돌멩이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중간중간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혈 약초를 갈아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남자의 희미한 숨결이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침내 익숙한 오솔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저 멀리 그녀의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하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남자를 마루에 간신히 끌어다 눕히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깐의 휴식도 사치였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두고 물을 끓였다. 남자의 더러워진 옷을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내자 온몸에 퍼져 있는 끔찍한 상처와 멍들이 드러났다.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하나는 정성스럽게 남자의 몸을 닦아주었다. 상처 하나하나에 소독 효과가 있는 약초즙을 발랐고 부러진 다리에는 더 튼튼한 부목을 다시 대주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의서를 펼쳐놓고 그의 증상에 맞는 약재들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녀의 작은 오두막은 순식간에 약초 냄새와 끓는 물의 수증기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졌다. 남자는 뜨거운 열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과 고통스러운 신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힘겹게 벌어지는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약초 달인 물을 흘려 넣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이 남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졌다. 왜 이런 모습으로 그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그의 손은 흘기를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 그리고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값비싼 시계 자국은 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밤새 이어진 열과의 싸움 끝에 동이틀 무렵 남자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불규칙하던 숨소리도 한결 안정적으로 변했다. 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숲은 다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남자의 몸에서 잘라낸 옷가지들을 정리했다. 정장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것이 나올까 싶어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유일한 단서는 정장 상의에 박힌 고급스러운 로고뿐이었지만 상골 소녀인 하나가 그것을 알 리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하나는 매일 산에 올라 새로운 약초를 캐오고 정성껏 약을 다렸다. 그녀의 하루는 온전히 낯선 남자를 살리는 일에 맞춰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두막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의 상처는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하나가 약을 다리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남자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가 마침내 그녀의 얼굴에 멈췄다. 그의 마른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단어였다. 하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급히 미지근한 물을 떠서 그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다. 남자는 개걸스럽게 물을 마셨다.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하나는 안도감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간의 고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자는 물을 마신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혼수 상태와는 다른 평온한 잠이었다. 하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상처와 붓기가 조금 가라앉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잘생긴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뇌와 책임감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깊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 전혀 다른 두세 개의 사람이 만나면서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구한 남자의 정체와 그가 짊어진 비밀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씨앗이었다. 며칠 후 남자는 마침내 온전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낯선 나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두통과 함께 온몸이 쑤셔왔지만 그 고통의 근원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다. 깨어나셨네요. 맑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나는 약초를 담은 그릇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남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구지 여긴 어디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함께 사람을 압도하는 듯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하나는 그의 반응에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하나예요. 며칠 전 절벽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여긴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제 집이고요. 아저씨. 그 호칭에 남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했기에 반박할 수도 없었다. 기억상실. 하나는 남자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할머니의 의서에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섣불리 그를 자극하지 않고 따뜻한 약죽을 그에게 내밀었다. 일단 좀 드세요. 기력을 차리는 게 우선이에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극심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천천히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그는 달리 자신을 소개할 방법이 없었기에 잠자코 그 호칭을 받아들였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누워서 보냈지만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 본능이 몸에 배어있는 듯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예리한 관찰력으로 하나의 모든 행동과 주변 환경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의 눈에 비친 하나는 신비로운 소녀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련한 의원처럼 약초를 다루었고 능숙한 사냥꾼처럼 덫을 놓았으며 연륜 있는 어른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고요하고 깊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전적으로 이 작은 소녀의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하나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였다. 아저씨는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리더니 곧 주변의 풍경을 예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산세와 계곡의 흐름, 그리고 오두막의 구조에 머물렀다. 마치 지휘관이 전장의 지형을 파악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무심코 하나의 약초 바구니를 보았다. 여러 종류의 약초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이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효능에 따라 분류한 건가 건조 시간과 방법을 고려해서 배치한 것 같군. 효율적이야. 그의 말에 하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아저씨 자신도 놀랐다. 그는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효율성과 분류체계 같은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하고 정교한 무언가를 다루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서울의 한복판 제네시스 그룹의 초고층 빌딩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 원래 그룹의 총수인 강지훈 회장이 앉아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은 부회장 박태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잘 다려진 맞춤 정장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차가운 금속태 안경 너머에 냉철한 눈빛이 그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비어있는 회장석을 보란 듯이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모두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도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은밀한 희열과 야망이 번뜩였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지켰다. 강지훈 회장의 충신으로 알려진 몇몇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박태준의 라인에 줄을 선 이들은 벌써부터 그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다.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그룹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신사업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의 선언에 강지훈 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최인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상무는 강 회장의 가장 오랜 충신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부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최 상무 현실을 직시하시오. 지금은 미래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박태준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눈빛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그는 최 상무를 본보기로 삼을 작정이었다. 최 상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동안의 경영 부실을 물어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을 명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회의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태준은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나갔다. 그는 강지훈 회장이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사람들을 하나씩 쳐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신복들을 앉혔다.
그는 강지훈이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그 사고는 바로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제네시스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는 하나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아저씨의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종종 오두막 앞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공허함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막연한 조급함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하나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주로 듣는 쪽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산속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느꼈다. 하나의 세상은 생명과 순리,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의 기억 파편 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은 경쟁 숫자, 그리고 승리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마을에서 얻어온 낡은 신문을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었다.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흑백 사진을 본 아저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제네시스 그룹의 로고와 함께 실린 박태준의 취임 기사 사진이었다. 그는 박태준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제네시스라는 이름과 로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신문 조각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분노와 배신감 같은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안개 속처럼 명확한 형체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는 괴로운 신음을 흘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모습에 놀란 하나가 급히 달려와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또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하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손에 쥔 신문 조각을 아무도 모르게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 이름과 저 회사가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이제는 더 이상 산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앉아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달리던 차는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렸다. 운전기사의 비명과 함께 타이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찔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거대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하지만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서진 차체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오는 감각, 그리고 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차 문을 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다. 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냉혹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그 속삭임은 악마의 저주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안 돼. 강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증을 느낄 정도로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오두막의 풍경, 나무벽과 희미한 등잔불,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하나의 얼굴이 보였다.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기억, 바로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박태준의 배신,
치밀하게 계획된 사고, 그리고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룹을 차지하려는 그의 검은 야망까지.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전의 혼란스럽고 공허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불타는 분노, 그리고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신 것 같아요.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물수건을 건넸다. 강지훈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순수한 소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다. 박태준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런 끔찍한 짓까지 저지른 인물이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장 먼저 위험해질 사람은 바로 눈앞에 이 소녀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만 했다. 괜찮다. 그저 나쁜 꿈을 꿨을 뿐이야. 그는 하나에게서 물수건을 받아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예리한 하나가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날 이후로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멍하니 산만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을 걸으며 무너진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지만 그 안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군인과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또한 하나에게 바깥 세상 소식을 물으며 특히 경제나 기업 관련 뉴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나는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낡은 신문이나 잡지를 구해다 주었다. 강지훈은 마치 정보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것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눈은 특히 제네시스 그룹 관련 기사에서 오래 머물렀다. 박태준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룹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며 자신이 추진하던 신사업을 무산시키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연락할 수단도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이 깊은 상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회복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은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은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심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녀의 목에서 달랑거렸다. 낡고 색이 바랜 은색 목걸이였다. 평범한 목걸이처럼 보였지만 펜던트의 모양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반달 모양의 작은 로켓.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이 하나에게 다가갔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며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거요,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의 유품. 그 말에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하나의 양해를 구하고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반달 모양의 로켓. 그가 똑똑히 기억했다. 20여 년 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첫사랑 서윤이에게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로켓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니셜 JHNYH가 새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뒤집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JHNYH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목걸이가 여기에 이 소녀의 목에 걸려 있는 것인가? 서윤이, 그녀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다. 그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하나에게 물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 요양을 떠났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다고만 들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의 이야기는 강지훈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만약 윤희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어떤 이유에서가 자신에게 알리지 못한 채 숨어 살았던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쳐다보았다. 맑고 강인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녀의 얼굴 어딘가에서 사랑했던 윤희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강지훈은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태준을 향한 복수라는 명확했던 목표에 이제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또 다른 미스터리가 더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 소녀가 자신을 구한 것도, 그녀가 윤희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운명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그는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박태준에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서윤희와 김하나의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그것이 이 소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도움을 받아 주변 지도를 그려나갔다.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의 거리 그곳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는 하나에게 작별을 고해야 했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나야, 이제 내가 떠나야 할 것 같다. 서울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그가 떠나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갈게요. 그녀의 대답은 강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안 된다. 강지훈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건 네가 낄 일이 아니야.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아저씨 몸은 아직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워 보이시고요. 혼자 보내는 것이 더 위험해요. 제가 길 안내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읍내까지만이라도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시작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결국 강지훈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녀를 이 외딴 오두막에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눈이 닿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여정이 결정되었다. 며칠 후 이른 새벽, 두 사람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오두막을 나섰다. 하나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약초 주머니와 비상식량, 그리고 강지훈을 위해 준비한 허름하지만 깨끗한 옷가지를 챙겼다. 강지훈은 하나가 깎아준 튼튼한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다. 그들은 큰 길을 피해 험준한 산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첫 번째 제안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태준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해져 있었다. 강지훈의 시신을 처리했던 하청업체 직원에게서 뒤늦은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절벽 아래로 차를 밀어 넣은 것은 확실하지만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불안감에 휩싸인 박태준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강지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명령을 받은 검은 그림자들이 지리산 일대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강지훈과 하나는 꼬박 이틀을 걸어 산을 내려왔다. 문명의 소음이 익숙지 않은 하나와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강지훈 모두에게 힘든 여정이었다. 마침내 작은 읍내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다. 강지훈은 낡은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하나는 평범한 시골 소녀처럼 행동했다. 그들이 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하나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터미널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는 수상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복장이나 분위기는 작은 시골 읍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저씨, 저 사람들 좀 보세요. 강지훈은 하나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경험 많은 눈은 단번에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태준이 보낸 자들이 틀림없었다. 벌써 냄새를 맡고 이곳까지 추격해온 것이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강지훈은 낮게 욕설을 뱉었다. 버스를 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들은 즉시 터미널을 빠져나와 반대편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것은 하나의 지혜였다. 이쪽이에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 사람이 많아요. 그 속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강지훈의 손을 이끌고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침착함과 빠른 판단력에 놀랐다. 그녀는 마치 익숙한 숲속을 헤쳐나가듯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길을 만들어냈다. 시장의 소음과 인파는 그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흩어져서 시장을 포위하며 좁혀오기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순간 강지훈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하나가 한약재를 파는 가게를 가리켰다. 저기요, 저 가게 뒤뜰에 약초를 말리는 곳이 있어요. 담이 낮아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대로 두 사람은 가게 주인의 눈을 피해 뒤뜰로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담벼락을 넘어 옆집의 텅 빈 마당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 추격자들이 허탈하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두 사람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읍내를 벗어나 강가로 향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작은 어선 한 척이 짐을 싣고 있었다. 하나는 주저없이 뱃사공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그런데 하류에 있는 마을까지만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버스를 놓쳐서요.
그녀의 순박한 얼굴과 진심 어린 표정에 뱃사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배가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강둑에서 자신들을 찾는 추격자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옆에 앉은 하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한 생존 본능과 뛰어난 위기대처 능력을 지닌 전략가였다. 그녀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미 붙잡혔을 것이다. 강지훈은 문득 그녀의 그런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첫사랑 윤희. 그녀 역시 연약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지혜를 품고 있었다. 강지훈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었고 박태준의 추격은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 어떤 충신보다도 믿음직한 파트너 김하나가 있었다. 상골 소녀와 몰락한 총수의 기묘한 동행은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여정 끝에 강지훈과 하나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다. 해질녘의 서울은 거대한 빛의 숲과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의 불빛, 그리고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소음의 파도. 평생을 고요한 산속에서 살아온 하나에게 서울의 첫인상은 경이로움보다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지훈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에게 서울은 자신의 왕국이자 되찾아야 할 전쟁터였다. 그는 익숙한 도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방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최인규 상무안이 이제는 보직 해임되어 대기 발령 상태일 최인규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안전하게 연락하느냐였다. 박태준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조차 위험했다. 강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주 오래전 초에 상무와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약속해두었던 암호를 떠올렸다. 그는 허름한 여관에 임시 거처를 정한 뒤 하나에게 작은 심부름을 부탁했다. 그는 낡은 신문지 귀퉁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 몇 개를 적어주었다. 하나야, 이걸 들고 시내의 큰 서점에 가서 역사책 코너에 조선왕조실록 세 번째 책 102페이지에 몰래 끼워두고 오너라.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하나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장소인 남산의 한적한 산책길에서 강지훈은 초조하게 최인규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 멀리서 초췌한 모습의 최인규가 나타났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로 걸어오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쓴 강지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인규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절망과 무력감을 토해내듯 흐느꼈다. 강지훈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짧게 말했다. 얘기는 나중에 하지. 우선 우리가 머물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네. 최인규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인규가 마련한 은신처는 그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수년째 비어있어 누구의 의심도
살 염려가 없는 곳이었다. 겉은 허름했지만 최인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안에는 통신 장비와 컴퓨터 등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곳은 박태준의 감시망을 피해 방역을 꾀할 완벽한 비밀 기지였다. 하나는 처음으로 들어와 보는 현대적인 주택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다. 푹신한 소파와 버튼 하나로 불이 켜지는 조명,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작은 무력감을 느꼈다. 강지훈과 최인규는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밤이 새도록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안에서는 제네시스 그룹의 현황에 대한 최인규의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준은 강지훈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고 무리한 자금으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등 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며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며칠 동안 강지훈은 은신처에서 두문불출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최인규가 가져오는 방대한 양의 서류와 데이터를 분석하며 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하나의 눈에 비친 그는 산속에서 만났던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왕이었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경험과 통찰력이 번뜩였다. 하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인수합병 주가, 조작 차명 계좌 같은 단어들은 그녀에게 외국어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두 사람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박태준이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서였다. 그녀는 서류에 첨부된 현장 사진과 지도를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강지훈과 최인규는 이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 흐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다. 리조트가 들어설 부지는 그녀가 살던 산골짜기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그 땅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아저씨, 이 사업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두 남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인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강지훈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강지훈이 물었다.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물이 차오르는 지역이에요. 땅이 물러서 큰 건물을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붉은 점토층은 희귀식물 군락지인데 환경법에 걸릴 가능성이 커요. 아마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누락시켰을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도 명확했다. 그녀는 책상이 아닌 땅의 언어를 읽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훈과 최인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수많은 재무제표와 데이터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지만 이 시골 소녀는 사진 몇 장만으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강지훈은 즉시 최인규에게 지시했다. 최 상무 당장 지질 전문가와 환경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보게. 만약 하나양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박태준의 목을 겨눌 비수가 될 수 있어. 그날 이후 강지훈은 하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순수한 시선과 자연에서 얻은 지혜는 돈과 권력의 논리에 익숙해진 자신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작전회의에 하나를 동석시키기 시작했고 그녀의 직관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강지훈은 박태준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는 동시에 최인규에게 또 다른 비밀 임무를 맡겼다. 20년 전 서윤이라는 여자를 찾아주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주게. 아주 은밀하게. 그는 하나에게서 잠시 빌린 반달 모양 로켓을 최인규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조용한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박태준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택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가 지적했던 바로 그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하나의 정보는 정확했다. 그 부지는 법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었고 집안 역시 대규모 건축에 부적합했다. 최인규가 비밀리에 고용한 전문가 팀은 박태준이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하고 지질조사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 강지훈은 이 정보를 즉시 터뜨리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익명의 제보자로서 환경단체와 언론사에 조작된 보고서의 일부 허점만을 흘렸다. 그는 박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다. 예상대로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소규모 언론사들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태준은 이 모든 것을 가벼운 소음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다. 그는 오히려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하게 착공을 서둘렀고 이는 더 큰 함정으로 그를 이끌었다. 바로 그때 하나의 역할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순박한 외모와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하나를 환경을 연구하는 대학생으로 위장시켰다. 하나는 개발 예정지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역 토착 식물에 대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하나도 진심으로 식물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자 금세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특히 그녀는 이장댁을 자주 드나들며 일손을 돕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노인들은 순수하고 예의 바른 하나를 손녀처럼 여기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결정적인 정보들이 흘러나왔다. 글쎄, 얼마 전에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장님을 찾아와서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가더라고. 그 뒤로 이장님이 갑자기 리조트 개발 찬성으로 돌아섰지 뭔가. 한 할머니의 푸념 섞인 말. 하나는 이 모든 대화를 기억해 두었다가 밤에 은신처로 돌아와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는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강지훈은 하나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이장뿐만 아니라 지역 공무원과 유지들이 박태준의 돈에 매수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위험한 임무에 자원했다. 이번에는 군청의 기록 보관실에 잠입하여 원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군청에서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낡은 서류를 정리하고 복사하는 단순한 업무였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틈틈이 개발 관련 서류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녀는 늦은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서류 정리를 핑계로 혼자 남아 원본 허가 서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작의 흔적 이중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작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박태준은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리조트 사업은 예상치 못한 환경단체의 저항과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고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다른 인수합병 건은 갑자기 경쟁사가 나타나 판을 흔들었다.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믿었던 측근이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도 잦아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듯했다. 그는 처음에는 라이벌 기업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공격은 항상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것은 제네시스 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임이 틀림없었다. 그의 의심은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충성스럽던 부하들을 의심하고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그의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터져나왔다. 박태준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조직에 균열을 일으켰다. 임원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불안감에 휩싸인 직원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이끌던 시절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제네시스 그룹은 박태준의 폭주와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은신처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태준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 강지훈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증거와 최인규의 전문가팀이 확보한 비자금 내역을 조합하면 박태준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 만들어질 터였다. 그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터뜨려 박태준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은신처의 밤은 깊어갔다. 작전 회의를 마친 후 강지훈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도둑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되찾을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약초를 다듬고 있는 하나를 보았다. 저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문득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렸던 과거이자 어쩌면 되찾아야 할 미래일지도 모른다. 최인규가 조심스럽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년 전 서윤이가 입원했던 병원의 기록 일부가 의문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복수의 끝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조용히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최인규의 보고는 한 장의 낡은 사진과 함께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20여 년 전의 강지훈과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서윤이. 강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윤희의 모습은 지금의 하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특히 맑고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눈매는 영락없는 그녀의 것이었다.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서윤희 씨는 당시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의 집안에서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최인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윤희의 아버지는 호남 지역의 유력가로 가난한 구학생이었던 강지훈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사고를 기회로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윤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윤희를 강제로 지리산 근처의 외딴 요양원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하나였다. 하지만 출산 후유증과 마음의 병으로 쇠약해진 윤희는 결국 하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하나는 윤희의 오랜 유모였던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던 것이다. 모든 조각들이 비로소 맞춰졌다. 최인규는 마지막으로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은 회장님의 머리카락과 하나 양의 것을 몰래 채취하여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지훈은 차마 봉투를 열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후회, 분노, 슬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는 윤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딸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자신의 어리석음의 치를 떨었다.
그가 권력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의 혈육은 이 세상 가장 외로운 곳에서 홀로 꿋꿋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부임지연 929%. 그 차가운 문자는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뜨거운 진실이었다. 그는 서류를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제국의 총수로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나. 자신의 딸. 그 이름이 심장에 박혔다. 그날부터 강지훈은 하나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윤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과묵해졌고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 그녀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하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의 복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강지훈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이 사실을 하나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지금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박태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나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혔다. 박태준을 향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기 전 그는 하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그는 그날 저녁 하나를 은신처의 작은 거실로 불렀다. 평소와 다른 그의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에 하나는 긴장한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지훈은 탁자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 사람을 아니? 그가 물었다. 하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강지훈과 처음 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여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랑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힘들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한 여자와 그녀를 잃게 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그는 서윤희라는 이름을 말하며 그녀가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나는 처음 듣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와도 같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나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여자가 바로 내 어머니란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하나의 세상이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내 할머니는 사실 내 외할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유모셨다. 강지훈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윤희의 아버지가 꾸민 잔인한 거짓말, 그녀의 외로운 죽음, 그리고 자신이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청은망은의 무게로 거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서류와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충격, 불신, 혼란. 그녀의 삶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늘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니. 그것도 바로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버지라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터져나온 혼란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싸 쥐었다. 진실의 문은 열렸지만 그들 앞에는 더 험난한 감정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은신처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워졌다. 그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 해도 강지훈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0년의 시간은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너무나도 높은 벽을 쌓아두었다. 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박태준을 향한 방역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복수라는 대의에 집중하려 애썼다. 최인규와 함께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굳게 닫힌 하나의 방문을 향해 있었다. 한편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실에서 박태준은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의 제국은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은 환경법 위반과 뇌물 스캔들로 전면 중단되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언론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일 그의 비리를 파헤쳤고 검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확신했다. 이 모든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각본을 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그 유령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리조트 사업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던 지리산 인근 지역부터 샅샅이 훑으라고 지시했다. 박태준의 사설 정보팀은 이내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리조트 개발에 반대하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서울에서 온 한 여대생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식물 연구를 한다며 마을을 돌아다녔던 그 학생이 사라진 시점과 리조트 비리 정보가 언론에 터져 나온 시점이 기묘하게 일치했다. 정보팀은 즉시 읍내버스 터미널과 상점의 CCTV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흐릿한 영상 속에서 문제의 여대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익숙한 체형과 걸음걸이는 박태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분명히 죽었어야 했다. 박태준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영상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화질이 깨진 화면 속 남자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강지훈, 죽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박태준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유령의 정체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가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왜 공격이 그토록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는지, 왜 내부 정보가 계속해서 새어나갔는지. 강지훈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제네시스 그룹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있었다. 박태준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 공포는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영상 속의 소녀에게 향했다. 강지훈과 함께 있었던 저 계집. 그는 정보팀에게 당장 저 소녀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하나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단출한 신상 정보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지리산 자락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고아. 아무런 배경도 연고도 없는 시골 소녀. 박태준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강지훈 같은 거물이 왜 저런 평범한 소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곧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저 소녀가 지금 강지훈의 곁에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저 소녀는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일 수밖에 없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저 계집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훈은 박태준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며칠 후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박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해임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호칭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바람을 쐬러 은신처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사건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강지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낯선 남자 몇 명이 그녀의 주변을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은 불길했고 분위기는 험악했다. 김하나 양 맞으신가?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물었다. 하나는 위험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 사장님께서 좀 뵙자고 하시는군.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남자가 팔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다.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서류와 데이터 위에서 벌어지는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박태준의 관계는 결국 선을 넘었고 칼날은 가장 약하고 무고한 존재인 하나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다. 비정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거대한 아기가 산골소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공원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남자의 손을 피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원의 출구는 이미 다른 남자들이 막고 있었다. 그녀는 산속에서 단련된 민첩함으로 방향을 틀어 나무와 벤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도시의 지형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설었고 그녀는 곧 막다른 담벼락 앞에 고립되고 말았다. 남자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비웃었다. 꽤 빠르네, 시골쥐 아가씨. 하지만 여기까지야. 그 순간 하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호신용으로 알려준 극심한 가려움증과 일시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독초 가루가 들어있었다. 바람을 등진 그녀는 남자들의 얼굴을 향해 가루를 힘껏 뿌렸다. 악, 이게 뭐야.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피부는 불에 댄 듯 가렵고 따가웠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하나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포위망을 뚫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은신처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곳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한편 은신처에서는 강지훈이 하나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 양이 이렇게 오래 밖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최인규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강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즉시 최인규에게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태준이 움직인 것이다. 하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번호 표시는 없었다. 강지훈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박태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강 회장. 아니, 이제는
시골 소녀 뒤에 숨어 지내는 유령이라고 해야 하나.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박태준, 내 놈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 간단해. 네 손으로 직접 제네시스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네가 가진 모든 비리 증거를 넘겨.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그러면 네 소중한 딸은 무사히 돌려주지. 박태준은 하나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것이다. 강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딸이 위험에 빠진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장소와 시간을 말해. 역시 딸바보였군. 오늘 자정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 딸의 목숨이 먼저 잘려나갈 테니. 전화가 끊겼다. 최인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강지훈을 말렸다. 회장님 함정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알아.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가 죽어.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결코 박태준의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싸움이자 아버지로서 치러야 할 첫 번째 전쟁이었다. 같은 시각 폐창고에 끌려온 하나는 의자의 밧줄로 묶여 있었다. 잠시 후 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하지만 괜찮아. 내 덕분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내 아비가 널 구하러 올 거다. 그리고 부녀가 함께 사이좋게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빛나는 지성을 읽지 못했다. 하나는 묶인 채로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낡은 창고의 구조, 썩은 나무 기둥의 위치 흩어져 있는 기름통, 그리고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린 철제 빔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산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익혔던 모든 지식과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동적인 인질이 되기를 거부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강지훈은 홀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박태준의 부하들이 나타나 그의 몸을 수색하고는 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창고 안은 희미한 정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중앙에는 박태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하나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묶여 있었다. 왔군, 강지훈. 유언은 준비했나? 박태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강지훈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간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괜찮다고, 그리고 무언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네가 원하던 경영권 포기 각서와 증거 자료들이다. 이제 하나를 풀어줘. 박태준이 부하에게 서류를 확인하라고 눈짓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갑자기 바닥에 몸을 날리며 소리쳤다. 지금이야. 그와 동시에 창고 밖에서 오글루시텔 립스릅이 터졌다. 최인규가 원격으로 창고 주변에 설치해둔 교란용 폭탄이었다. 혼란이 창고를 휩쓸었다. 박태준과 부하들이 폭발 소리에 놀라 창밖을 보는 사이 하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비벼 숨겨두었던 작은 칼날 조각으로 밧줄을 끊어내고 있었다. 동시에 강지훈은 부하 한 명을 덮쳐 그의 총을 빼앗았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태준은 이성을 잃고 하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계집부터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그는 하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진 하나는 그가 달려드는 힘을 역이용해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박태준은 바닥에 있던 기름통 위로 처박혔고 쏟아진 기름이 그의 온몸을 적셨다. 바로 그때 하나는 미리 봐두었던 낡은 퓨즈박스로 달려가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창고 안에 모든 불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리고 사투가 벌어졌다. 어둠에 익숙한 하나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쇠 파이프로 부하들의 뒤를 공격했고 강지훈은 노련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박태준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권총을 난사하며 발악했다. 강지훈 나와 네 딸과 함께 죽여주마. 그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인규가 신고한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덮친 것이다.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박태준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 마지막 발악도 끝이었다. 그의 범죄는 만천에 생중계되었다. 낡은 창고를 둘러싼 경찰차의 경광등이 칠흑 같은 밤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박태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광기 어린 야망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했다. 강지훈의 치밀한 계획대로 현장에는 모든 증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쳤고 박태준의 모든 범죄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세상에 드러났다. 강지훈은 몰려드는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하나를 보호하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 속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은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것은 부서진 신뢰의 파편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유대감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제네시스 그룹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죽은 줄 알았던 강지훈 회장의 극적인 생환과 박태준 부회장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지훈은 며칠 후 조금은 수척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제네시스 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를 본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놀라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그의 귀환을 환영했다. 강지훈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도와준 최인규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그룹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박태준이 남긴 상처를 치료하고 비정상적인 사업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직 일에만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였다. 하나는 강지훈의 거대한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수십 개의 방과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녀는 마치 황금으로 만든 새 장이 갇힌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과 음식을 사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 애썼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홀로 앉아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호미로 땅을 파고 산에서 가져온 약초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 모습은 화려한 저택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다. 강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무얼 하고 있니? 그의 질문에 하나가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흙냄새를 맡아야 잘 자라거든요. 아마 이곳의 흙은 조금 낯설겠지만 그래도 잘 적응할 거예요. 저처럼요. 그녀의 말은 강지훈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딸에게 값비싼 것들을 강요하며 그녀가 뿌리내릴 흙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하나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그는 딸에게 흙과 식물에 대해 배웠고
하나는 그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딸을 위해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풀고 흙을 만지는 법을 배웠다. 몇 달 후 강지훈은 하나와 함께 지리산의 작은 오두막을 다시 찾았다. 오두막은 그들이 떠난 후 낡고 허물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저택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강지훈은 직접 인부들을 불러 오두막을 예전 모습 그대로 하지만 더 튼튼하게 수리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딸을 지켜준 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오두막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나야, 미안하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셨으니까요. 제게는 이미 최고의 아버지세요.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20년의 시간과 오해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산골 소녀가 죽어가던 남자를 구한 그날의 우연은 결국 운명이 준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강지훈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 반쪽을 되찾았고 하나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품에 안았다. 그 후 하나는 정식으로 약초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 그녀의 깊은 지식과 경험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딸의 뜻을 존중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또한 제네시스 그룹의 이름으로 대규모 사회 환원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졌다. 산골의 작은 오두막은 그들 부녀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다. 복잡한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 그들은 언제나 그곳으로 돌아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차가운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막을 내렸다. 밤하늘의 별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을 말없이 비추며 영원히 반짝이고 있었다.